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란 전쟁이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란 최대 가스전이 폭격을 맞아 불타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개전 후 처음으로 이란의 에너지 생산 시설까지 타격한 겁니다. 이란도 곧장 세계 LNG 생산의 5분의 1을 담당하는 카타르의 가스 시설을 보복 폭격했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주변국 유전을 공격하고 해상 운송로를 막아 미국과 동맹국 경제에 충격을 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격으로 해상 가스전을 놓고 수십 년간 대립한 카타르를 끌어들인 겁니다. 21세를 맞은 이란 전쟁이 중동 전체의 에너지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 가스전 타격 소식부터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이란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아 4개 광구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세계 최대 해상가스전이자 이란 가스 생산량의 70%를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아살루에의 천연가스 정제시설도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연료 저장고를 타격한 적은 있지만 에너지 생산시설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모든 전선에 걸쳐 중대 이변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גם במהלך היום הזה צפויות הפתעות משמעותיות בכלל הזירות שעלו מדרגה את המלחמה שאנחנו מנהלים מול איראן והחיזבאללה בלבנון.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란의 돈줄을 공격해 재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뺏으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이란의 보복도 재빨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대 규모의 카타르 LNG 시설을 잇따라 타격했고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시설까지 공격했습니다. 계속해서 임서인 기자입니다. 밤하늘에서 비행물체가 떨어지더니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밤과 19일 새벽 사이 카타르의 LNG 시설이 잇따라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LNG 시설은 전 세계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로 80%가 우리나라 등 아시아로 수출됩니다. 인근에는 석유화학과 발전, 담수화 시설 등 산업 인프라가 집중돼 있습니다. 가스 시설은 지난 2일에도 이란의 공격을 받아 이미 생산이 중단된 상태여서 복구에 수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카타르 정부는 국가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라며 이란 외교관들을 추방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에너지 시설도 타격했습니다. 이란은 공격에 앞서 통제 불가능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در نتیجه این اقدام زیرساخت‌های سوخت، انرژی و گاز مبدأ تهاجم در اولین فرصت در آتش می‌سوزد و به خاکستر تبدیل می‌شود. 아랍과 이슬람권 외무장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모여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الأمر أن الاستهداف للأهداف المدنية متكرر وكذلك في قطر وكذلك في الإمارات وكذلك في البحرين وكذلك في الكويت ودول أخرى والتصعيد يقابله تصعيد. 회의가 열리는 리야드에도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드는 게 목격되는 등 이란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에너지 시설 파괴는 곧바로 유가와 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브렌트유가 장중 110달러대로 올라섰고 천연가스 가격 한때 35% 급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심각합니다. 다시 1,500원대로 올라섰는데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가 9일 만에 장중 배럴당 110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아시아 원유 가격의 기준인 두바이유는 10년 만에 최고가인 136달러를 기록했고 유럽 가스 가격에 영향을 주는 네덜란드 천연가스는 한때 35% 오른 74유로까지 치솟았습니다. 세계 최대 해상가스전 가운데 하나인 이란 생산단지와 전 세계 LNG 공급량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 가스 시설이 공격받자
유가와 LNG 가격이 출렁인 겁니다. Oil prices moving around a lot. It is high and certainly higher than before, but it can also go down or go up just as easily depending on what happens in the Middle East. 금융시장도 휘청였습니다. 뉴욕 증시에 이어 아시아 주요 증시가 줄줄이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501원까지 오르며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서 마감됐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48시간 안에 2가지 정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hen this operation draws to a close, we're going to see those energy prices come back down to reality. 트럼프 대통령은 2달간 외국 선박도 주요 에너지 자원을 미국 내에서 실어 나를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곤혹스러운 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유가가 치솟자 에너지 시설은 서로 손대지 말자고 제안했는데 이란이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에 대해서는 이용국이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어제 했던 말 또 바꿨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건지 세계 최강국 대통령의 신뢰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숨진 미군 장병들의 유해 송환식에 참석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후 SNS에 이란이 카타르를 무모하게 공격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가스전 추가 공격도 없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에너지 시설 타격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확전 자제를 요청한 건데 미국은 공격을 몰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또다시 카타르를 공격하면 이란의 세계 최대 가스전을 폭파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동맹국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은 필요 없다고 했던 말은 하루 만에 바꿨습니다. 이란 잔재 제거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보 책임을 이용국에게 맡기면 동맹 중 일부가 서둘러 움직일 것이라고 한 겁니다. 중동 원유 수입 비율이 낮은 미국은 점차 발을 빼고 의존도가 높은 동맹국들에게 통행 안전 책임을 넘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The president again continues to call on our allies to step up and do more. 우리나라와 일본은 전체 원유 수입의 6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이 전투병력 파견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기여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일 정상은 약 3시간 뒤 만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법적 제약이 있는 자위대 파견보다는 후방 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시로 말을 바꾸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그 이상의 청구서를 받아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막대한 전쟁 비용도 트럼프 대통령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조 원이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국방부가 300조 원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간 선거가 있는 데다 의회가 부정적이어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전 첫날부터 이란의 핵 미사일 시설을 초토화시킨 토마호크 미사일. 사정거리 1,600km 이상에 발사할 때마다 최소 30억 원이 듭니다. 개전 100시간 만에 168발을, 지금까진 400발을 쏜 걸로 추정되는데 미군 5년치 구매량보다 많은 1조 2천억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It's the only plane capable of carrying a 200,000-pound bomb, so carries a lot of weapons and there's a lot of bombs.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한 미 공군 주력기 B-2 폭격기는 1시간 비행에만 2억 원가량이 듭니다. 하루 운영비만 97억 원인 항공모함도 2척이 배치됐습니다. 미군은 전쟁 첫 주에만 군수품과 함정, 항공기 재배치 등에 17조를 썼고 병력 유지비 370억 원 등 매일 1조 5천억 원씩 쏟아부은 걸로 추산됩니다. Putting pressure on the United States, and that is your point, the acceleration in the price of gasoline, the cost of the war, probably $1 billion a day. 당초 3, 4주로 예상했던 전쟁이 길어지자 미 국방부는 300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승인도 없이 시작한 전쟁의 추가 예산을 미 의회가 허가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에도 지금까지 전쟁을 끌고 올 수 있었던 건
비대칭 전력, 그 가운데서도 드론의 역할이 컸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이미 게임 체인저로 값싼 드론이 관심을 끌었는데 우리 군이 해체할 듯 했던 드론 작전 사령부를 개편해 드론 전사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물체가 도심 한복판에 내리꽂힙니다. 폭발과 함께 화염이 솟구치고 도로 위 차량 등은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란 샤헤드 드론의 자폭 공격입니다. I saw exactly black stuff coming from the sky front of my face. 이 드론은 한 대에 우리 돈으로 4,400만 원 수준이지만 이를 막기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한 발에 200억 원이 넘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 이어 이란전까지 값싼 드론이 가성비 전쟁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국방장관 직속 자문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했던 드론 작전 사령부에 대해 국방부가 존치를 결정했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해 창설한 지 3년도 안 돼 무용론과 정치적 논란 등으로 해체기로 했었지만 결국 개편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겁니다. 작전권은 각 군으로 분산하고 본부는 드론 전력과 교육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국방부는 전쟁 변화 양상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유관 부처들이 모여 50만 드론 전사 양성 등 미래 전력 확보를 논의하는 범정부 TF를 출범합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중동 사태가 원유뿐만 아니라 비닐과 플라스틱 생산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원유에서 뽑아낸 나프타로 각종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비축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죠. 다음 달에는 공장 돌리기가 힘들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심각합니다. 윤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 비닐하우스에 쓰이는 농업용 비닐부터 산업용 필름과 포장재까지 다양한 비닐 제품을 생산합니다. 석유에서 뽑아낸 원료로 만든 에틸렌입니다. 석유화학의 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를 녹여서 얇게 뽑아내면 비닐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미리 사놓은 원료로 공장을 가동 중이지만 다음 달이 문제입니다. 4월이 되면은 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급이 막힐 수도 있다.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플라스틱 한국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해야 될 그런 상황도. 에틸렌의 원료인 나프타는 수입 물량의 절반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옵니다. 그러다 보니 봉쇄 이후 물량도 부족하고 가격도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원유나 LNG 경우에는 국가 전략 물자로 인식이 되어서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해서 저장 탱크를 확충하고 있는데 납사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재래시장 등 골목 상권은 이미 비닐 대란을 체감 중입니다. 4월 초에는 한 20-30% 오를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1,000원 가까이 올랐어요. 손님들이 하나 더 주시오 그러면 또 더 띄워줘야 되고 그러면은 좀 얄미울 때가 있죠. 산업연구원은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제조업 생산비가 최대 11.8%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가 장기화하고 원유에 이어 LNG 시설까지 공격하면서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뉴스더에서 산업부 오현주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 기자, 이 원유가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LNG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먼저 비축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는 208일, LNG는 9일치 정도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LNG는 왜 이렇게 적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석유와 달리 기체라는 특성 때문에 장기 보관이 어렵습니다. 쌓아두고 사용할 수가 없어 운송이 막히거나 생산이 안 되면 공급 자체가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난방을 좀 덜 쓰는 봄철이라서 괜찮을 텐데 이제 에너지 수요가 더 늘지 않습니까? 여름이 되면은 다른 곳에서 수입할 수 있습니까? 네, 원유보다는 공급망이 여러 나라로 좀 쪼개져 있기는 합니다. 호주, 미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카타르와 오만에서 30% 정도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중동 의존도가 적지 않은 편입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LNG 비수기지만 냉방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높아지는 4월 중순 이후부터는 LNG 물량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사태가 더 치명적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왜 그런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밸브를 잠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가장 타격을 받았고요. 우리나라는 가격 급등 여파를 맞기는 했어도 카타르나 호주로부터 배로 LNG를 받아오기 때문에 수급에는 차질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그 길목을 통해 공급받던 물량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된 게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보셨습니다만 원유, LNG 시설 가리지 않고 지금 폭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쟁이 끝나면 에너지 공급 문제 바로 해결됩니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던 선박들이 움직이면서 숨통은 일단 트일 텐데요. 그 배에 실려있던 원유가 모두 공급된 뒤가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 물량을 생산을 해야 하는데 생산시설이 파괴되거나 봉인된 상태라서 원상 복귀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생산시설을 복구하는 데만 수개월 또는 최소 연말까지 걸린다고 보고 있는데요. 과거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에너지 생산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2년 넘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좀 답답하기도 하겠는데 대비책이 있습니까? 일단 정부는 비축유 2,200만 배럴을 방출하고 아랍에미리트에서 2,400만 배럴을 받기로 했습니다. 합치면 약 20일치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4월 말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차량 오부제로 석유 사용을 줄이고 원전과 화력발전 이용률을 높여서 LNG 사용을 낮추는 등 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미국 제재가 잠시 풀린 러시아산 원유 수급도 정유사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는데 생산 설비와의 호환 문제 등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자, 그동안 여러 정부가 에너지원과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고는 했지만 가격과 수송 문제로 다소 소극적으로 움직여왔는데요. 중동발 에너지 위기는 반복되는 구조적인 리스크인 만큼 이번에야말로 적극적으로 공급망 개편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동에서 전쟁만 나면 공급망 늘리자 했는데 실제로 된 게 없는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겠군요. 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교유착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이제서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같은 혐의의 전직 의원들은 벌써 2차례나 조사를 받았었죠. 그러다 보니 여당 현역 의원이라 봐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지금 상황 어떤지 합수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윤정 기자, 조사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네, 전재수 의원은 오전 10시에 출석해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가 길어질 경우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수본에 출석한 전 의원은 결론이 빨리 나오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만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청탁이 있었는지 등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합수본은 어제 전 의원의 부인 최모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는데요. 출범 72일 만에야 전 의원을 처음 소환하면서 유독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미 2차례나 불러 조사했습니다. 통일교 금품을 받은 혐의로 특검이 기소한 권성동 의원의 경우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다음 달엔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전재수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전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7년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임박한 상태인데요. 합수본이 시간을 끄는 사이 전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에서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경찰이 오늘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 심의위를 열었습니다. 잠시 전에 마쳤는데요. 심의위에 참석한 외부 위원들,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할 걸 의결했습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를 끝나고 나오면서 무혐의를 자신한다고 말했는데 고소인 측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서울경찰청에 출석합니다. 재작년 10월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장 의원은 수사 절차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논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수사심의위에 출석해 발언한 것은 처음입니다. 많은 증거가 있으니까요. 직접 출석해서 소명을 하겠습니다. 외부 의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5시간 가까이 논의한 끝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하라고 의결했습니다. 또 장 의원이 고소인의 신상을 공개한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는 보안 수사를 거쳐 송치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고소인 측 변호사는 수사심의위가 열린 건 2차 가해였지만 당연한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권력자에 의한 그런 특혜와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가해 우려가 있으며 수사 효율적 측면에서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가 끝난 뒤 무혐의를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전대수 전 장관 후임으로 임명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죄취업 규정을 위반해 논란입니다. 퇴직 후 승인 없이 산하기관인 수협중앙회에 취업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1년간 자문회의에 6번 참여해 받은 자문료가 3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23년 수협중앙회 자문위원 회의 모습입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모습이 눈에 띕니다. 당시 황 후보자는 해수부 기조실장에서 물러난 지 1년 만에 산하기관인 수협중앙회 자문역을 맡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전관 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 후 3년간 유관기관 취업을 제한하는데 당시 황 후보자는 취업 승인과 보고 절차를 누락해 2차례에 걸쳐 90만 원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1년 동안 수협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태료의 3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황 후보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등 수협중앙회 자문회의에 6차례 참석했는데 회당 자문료가 500만 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황 후보자는 이 밖에도 수협은행과 해운사로부터 강연료 등으로 수십에서 수백만 원씩 추가 수입도 올렸습니다. 인맥과 영향력을 앞세워서 특혜를 누린 것입니다. 공직을 사적 이익으로 연결시킨 정관예우의 전형입니다. 황 후보자 측은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했고 수당은 각 기관 내부 규정을 준수했다며 오는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함께 일했던 항공사 기장을 잇따라 습격한 전직 부기장은 피해자들의 동선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자신이 원한 만큼의 퇴직 공제금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범행 대상엔 공제회 간부도 있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반성하는 기색 없이 계획 범죄임을 인정했던 50대 전직 부기장 김모 씨. 범행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몇 명 살해하려고 했습니까?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퇴직 당시 조종사 공제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7월 광장 공포증 등으로 조종사 면허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조종사 공제회를 상대로 면허 상실 보상금 1억 2,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공제회 측은 정신질환일 경우 보상금 상한은 5천만 원이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김 씨는 가입 당시 없던 단서 조항이라며 1년간 소송을 벌였습니다. 1심 법원은 4,100만 원만 보상하라며 공제 측 손을 들어줬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1차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기 고양시 기장이 조종사 공제회 간부였던 점을 주목했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1차 범행 대상의 비행 스케줄을 미리 파악해 잠복했고 부산에서 살해한 기장 역시 수개월간 미행하며 운동 시간까지 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내일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지켜본 뒤 신상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울산의 한 빌라에서 30대 아버지와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마땅한 직업이 없었던 이 30대 가장은 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현관문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고 강제로 연 듯 문고리가 뜯겨나갔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이 집에 살던 30대 가장과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비롯해 4살과 2살, 생후 5개월 된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첫째 딸이 3일간 학교에 나오지 않자 담임교사가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부인에 대한 미안한 내용, 사랑한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애 4명을 키우는데 상당히 힘들다. 그런 내용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던 가장은 4개월 전부터 아내 없이 아이들을 홀로 돌보며 일도 나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가족은 최근까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에는 건강보험료 100만 원이 체납됐고 인근 편의점에선 늘 외상을 질 정도였습니다. 한 달에 2-3번은 들어가 해봤는데 과자하고 라면 다른 건 없어요. 지자체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권유했지만 숨진 가장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인 동의가 있어야 저희가 소득재산 조사를 하고 이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신청이 필요하시거든요. 위험신호 포착 이후 복지 안전망이 가동되긴 했지만 끝내 비극을 맞지 못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재판 거래 의혹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금품을 받은 대가로 가벼운 형을 내려줬다는 의혹입니다.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변호사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의 한 상가 사무실입니다. B 부장판사의 부인은 2024년부터 약 1년간 임차료를 내지 않은 채 이 사무실을 임시음악 교습소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연습실처럼 이제 그렇게 연습하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악, 피아노 활동처럼 막 이렇게 현악기 같은 거지. 공수처는 A씨가 B 부장판사에게 임차료를 포함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B 부장판사가 금품을 받고 A씨가 수임한 사건들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이 재판 전으로 연락한 정황도 포착해 A씨와 B 부장판사에 대해 각각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친분으로 선물을 주고받았고 상가 무상 사용은 사실이 아니란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재판 거래하셨는지 입장이 없는 건가요? TV조선의 질의에 A씨는 법원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고 B 부장판사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금은 피해자들의 피 같은 돈입니다.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버젓이 이 돈을 세탁해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오피스텔 문이 열리자 밖에 기다리고 있던 사복경찰관 5명이 들이닥칩니다. 철제 금고를 열자 5만 원권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 묶음이 얼마예요 이거? 5천. 여행 가방과 휴대용 가방에도 현금이 가득 차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자금 세탁하는 조직이 서울 명동에 마련해둔 사무실 모습입니다. 경찰은 이 조직의 중국 국적 우두머리 등 총 7명을 붙잡았습니다. 중국에서 건너와서 귀화하거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가족, 친인척, 오랜 지인관계로 불법 자금 세탁을 조직을 구성하고 이들은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꾼 뒤 해외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일당으로부터 합수한 범죄 수익입니다. 벽돌같이 묶인 현금 다발이 약 40억 원, 금괴는 2,600돈이 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범죄 수익이 수백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자금 세탁을 의뢰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12명을 체포하고 해외로 도피한 피싱 조직 우두머리는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BTS의 컴백 공연이 이틀 남았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기 시작했는데요. BTS 현수막이나 전광판이 걸린 곳들에는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광화문 광장 앞 대형 빌딩 외벽에 나에게서 시작한 이야기가 온 세상을 울릴 때까지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글판이 설치됐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BTS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는 메시지입니다. 가로 90m, 세로 21m의 대규모 글판에는 BTS 컴백 앨범의 디자인이 활용됐습니다. 바로 맞은편 건물에도 너의 곁에 나를 믿어, 나의 곁에 너를 믿어라는 문구에 대형 현수막이 설치됐습니다. BTS의 노래 Not Today의 가사를 인용한 겁니다. 대형 전광판에도 BTS의 광화문 공연을 홍보하는 영상과 멤버들이 모델인 제품 광고 영상이 연달아 등장합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인증사진을 찍기 바쁩니다. 3년 동안 기다렸어요. Return of the King, 왕자 돌아온 것 같아요. BTS 컴백 공연 홍보물이 그려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은 인기 있는 포토존이 됐습니다. やっと韓国に来れました。みんなの分も頑張って応援します。I wasn't able to get the ticket in the Gwanghwamun Square. I flew all the way from the Philippines because I would love to experience the ambience. BTS 컴백 공연을 이틀 앞두고 광화문 광장이 온통 BTS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BTS는 이 광화문 컴백 공연을 마친 뒤에는 월드 투어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콘서트는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특공대까지 투입돼 만반의 테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 현장에 장혁수 기자가 가봤습니다. 현재 관경선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대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만 8천 명을 수용하는 대형 경기장에서 테러 경보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하늘에선 소방 드론이 날고 장갑차와 폭발물 처리 차량이 잇따라 경기장으로 들어섭니다. 그룹 BTS의 월드 투어 콘서트 첫 개최지에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대테러 훈련이 진행된 겁니다. 이곳 고양 종합운동장도 다음 달 9일부터 사흘간 보랏빛 물결로 가득 들어찰 예정입니다. 객석 폭발물 협박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엔 경찰 특공대를 비롯해 군과 소방 등 7개 기관, 120명의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다중운집 장소에 대한 폭탄 테러 위협 등은 최근에 많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합동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쓰레기통 옆에서 택배 상자에 담긴 폭발물이 발견되자 관객들을 긴급 대피시키고 방호복 차림의 대원이 폭발물을 외부로 옮깁니다. 모레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도 막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I'm sure that they did an incredible work and job here for safety, for our safety and policemen too. 무결점 안전을 목표로 한 민관군 합동 작전은 공연 이후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검찰 폐지에 종지부를 찍는 공소청, 중수청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 일괄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나서면서 사법 3법에 이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24시간 뒤면 이마저도 끝납니다. 법 통과를 막을 방법은 없죠.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승영 기자, 20여일 만에 필리버스터인데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이 당론 수정을 거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현재는 공소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6시간째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세 번째 주자로 나서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평범한 이웃들을 지켜온 사법체계의 근간이 폭주하는 거대 여당의 칼날 아래 형체도 없이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를 열고 공소청, 중수청법은 수사기관을 입맛대로 주무르는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집권 세력의 사냥개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합니다.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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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소청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내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검찰, 정치검찰을 오늘 폐지합니다. 검찰을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부터 공소청 검사는 수사에선 손을 떼야 합니다.
개헌 논의도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적극적이라면서요. 네, 우원식 의장은 오늘 개헌에 찬성하는 정당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다음 달 초 개헌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통제 강화, 5.18 정신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 등을 헌법에 담자는 겁니다. 전면적인 개헌이 어렵다면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 공론화 절차를 밟아 차분히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헌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개헌 찬성 입장을 밝힌 개혁신당까지 포함하더라도 9명이 부족합니다. 우 의장은 오는 30일 2차 회의를 예고하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고 상상력을 많이 발동해온 김어준 씨가 여권에서 계속 논란입니다. 김민석 총리에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의 해외 출장을 차기 지도자 육성으로 해석하면서 친명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겨우 시작 단계인데 벌써부터 차기를 언급하는 게 무슨 의도냐는 거겠죠.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과는 자신의 방송에서 설전을 벌이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UAE를 방문해 원유 최우선 공급을 약속받았습니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이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김어준 씨는 중동 방문을 비롯한 강 실장의 잦은 해외 출장이 예사롭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비서실장의 단독 해외 출장은 보수 정권 땐 없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한 차례뿐이었던 겁니다. 가능하면 많은 잠재 주자군들, 이 여러 영역에서 성장하길 바랄 것이고, 근데 그게 국정을 통해 그런 훈련을 해나갈 수 있길 바라지 않을까? 그러자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 위기 상황 때문에 간 사람에게 차기 육성을 언급하는 건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김 씨는 김민석 총리의 미국 방문을 두고도 차기 주자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당시 김 총리는 미국 현지에서 어처구니 없는 공석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비트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트는 거로 보이지 않을까요? 김 씨는 자신의 방송에 출연해 공소 취소 거래서를 언급한 친명계 한준호 의원과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 장윤수 기자의 이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논란이 촉발됐고 이 부분을 대응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실망이었다. 좀 어떤 드렸었고. 부분이 실망이셨어요? 방송은 보시긴 하셨고. 친명계와 김 씨의 신경전이 여권 내 파워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잡음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공천 논란이 계속되자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의원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주 의원이 일단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중진 의원들 간 단일화는 무산됐고 대구 지역 의원들이 경선을 요구했는데 어떤 결론이 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지역 의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어제 단체로 장동혁 대표에게 낙하산 후보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데 이어 중진 배제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우리 당이 만들어온 민주적 경선의 전통을 존중하고 당은 당규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출마자를 제외한 대구 의원 7명은 회의를 마친 뒤 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인위적인 컷오프에 반대한다며 경선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첫 출마했을 때도 6, 7명의 예비 후보들이 하다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4명으로 압축하고 다만 우재준 의원은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우 의원은 경선이 원칙이지만 중진을 컷오프한다면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이진숙 후보야말로 정말로 첫 번째 컷오프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6선의 주호영 의원과 4선의 윤재욱 의원, 3선의 추경호 의원은 중진 단일화를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진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 의원은 컷오프 시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건 너무 빠른 이야기고요. 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대구 의원들의 입장을 검토해보겠다면서 결정을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 알려주시죠. 네, 공천판 흔드는 이정현입니다. 네. 자, 그럼 국민의힘 공천 내용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내용이 아주 심각한데 그 핵이 바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위원장은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를 내세웠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현역 단체장과 중진의 용퇴를 요구하고요. 신인을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강제로 이들을 컷오프하려다가 탈이 난 겁니다. 이 당내에선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편파 공천이다. 또 장 대표를 위한 윤어게인 공천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충북에선 김수민 전 의원을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경쟁 후보들을 천회를 한다는 내정설이 논란에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 위원장이 기업과 투자를 해본 사람이 나서야 한다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기업인 출신인 최은석 의원을 낙하산으로 꽂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만약 이정현식 공천에 무슨 숨은 정치적 코드가 있다 이러면 또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네, 이 세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 첫째는 친박, 친윤, 친장동혁 코드입니다. 이번에 단수 공천을 받은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박완수 경남지사는 과거 이정현 위원장과 함께 친박 진영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소위 친박이죠. 이진숙 전 위원장은 윤어게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주진우 의원은 윤석열 청와대 비서관 출신입니다. 또 김수민 전 의원은 장동혁 대표계로 통합니다. 이 두 번째 코드는 초선 공천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항마로 나선 박수민 의원, 또 대구 최은석 의원, 부산 주진우 의원 등이 모두 초선입니다. 이 위원장이 컨트롤하기 힘든 중진보다 초선 신인들을 선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친이계 배제설입니다. 이 공교로운데요. 공관이나 장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오세훈 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주호영 의원 모두 과거 친이계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그런 게 공통점이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장동혁 아바타 공천 아니냐 이런 말도 들립니다. 네, 이 위원장은 장 대표가 직접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공천판 흔들기도 장 대표 뜻에 따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 위원장은 물론 부인합니다. 이 독립적으로 공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호영 의원은 이 장 대표의 멘토인 유튜버 고성국 씨가 이 위원장을 추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고 씨와 이 위원장이 실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 씨를 매개로 장 대표와 이 위원장이 한 배를 탔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네. 이 이진숙 내정설도 고 씨가 이 전 위원장을 적극 돕고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장 대표는 고비마다 이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대를 하고 정권을 줬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주변에도 이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 공천을 두 사람이 교감하여 하고 있는지 이거는 명확치 않습니다. 자,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대구 지역인데 그렇습니다. 이곳 공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 위원장의 기업인 공천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 CJ 대표 출신인 최은석 의원이 전면에 부상했습니다. 내정설 논란이 컸던 이진숙의 대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네. 이 공교로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이진숙 전 위원장은 2020년 대구 동갑에 출마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지금 최 의원 지역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전 의원이 최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하고 최 의원이 시장으로 나설 거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최인지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주호영, 추경호 의원 등을 비롯한 대구 의원들이 지금 모두 반발하고 있죠. 예. 대표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 정말 최 의원을 공천한다면 아마 주호영 의원 등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없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정현식의 공천 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공천에는 항상 잡음이 따릅니다. 네. 그리고 뭐 물갈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역과 중진을 컷오프할 때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신인이 정말 쇄신 인사인지도 봐야 합니다. 네. 공관위원장이 공정성을 의심받으면 심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대구, 충북, 부산에선 지역구 의원들이 대거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정현의 사천 아니냐, 장동혁 대리공천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이 커지면 이 위원장이 먼저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컷오프 인사의 무소속 출마로 보수가 분열된다면 대구, 부산 모두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뭐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거대 여권에 맞서야 할 국민의힘이 이런 네. 시길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참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결과를 마지막까지 한번 봐야겠군요. 네. 베이디터 잘 들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낸 스노보드 대표팀이 억대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을 후원해왔던 신동빈 롯데 회장도 격려를 보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올림픽의 중압감에서 벗어난 18살 최가우는 평범한 여고생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을 만난 순간은 잊히질 않습니다. 부끄러웠고 말도 한마디도 못하겠고 너무 잘생겨서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피땀 흘린 노력을 보상받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금메달 1개를 포함해 3개의 메달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금메달리스트 최가우는 3억 원,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김상겸과 유승은은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 8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감회는 남달랐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벅찬 모습을 보였는데 사제로 마련한 특별 포상금에 선수들은 깜짝 놀랍니다.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었어요. 부모님한테 좀 뭔가를 해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다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네. 특별 포상금을 더해 모두 4억 원을 받게 된 최가우는 기쁨을 감추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갖고 싶은 차를 사고 싶어서 저축을 할 것 같아요. 선수들은 다음 달 해외 전지훈련을 시작으로 새 시즌 준비에 돌입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TV조선은 2021년 10월 18일 뉴스9 등에서 야당 의원이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는 당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조직폭력단 출신 박철민 씨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가 조직폭력배들과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한 내용과 이는 허구이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이재명 후보의 반박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서를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제기됐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은 법적으로 허위임이 확인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Describe the tongue of the woodpecker. What use is it? But there it is.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쓸데없어 보이는 질문을 평생 던졌습니다. 7,200여 쪽의 노트에 인체, 새, 물, 소용돌이, 석궁, 수학, 계산 등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한 가지라도 해본 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스스로를 쓸모없는 인간이라 여겼던 천재, 과연 그랬을까요? The brilliance and breadth of Leonardo's notebooks is astonishing. His ideas seem to predict our modern age. 지금 우리 교육은 어떻습니까? 정답만 외우고 실패를 피하고 결과가 보장된 길만 찾습니다. 창의적 인재가 절실한데 이 방식으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서울대가 수행한 국가 연구개발 과제는 거의 100% 성공했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는 연구, 그건 도전이 없었다는 뜻은 아닐까요? 서울대가 그랜드 퀘스트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목표로 한다. 작은 희망을 갖게 합니다.
누군가를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여는 퍼스트 무버가 되자는 겁니다. 어렵지만 정말 가치 있는 연구에 도전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But it turned out that getting fired from Apple was the best thing that could have ever happened to me. The heaviness of being successful was replaced. It freed me to enter one of the most creative periods of my life. 인류의 신기원을 연 인재들은 잡스처럼 실패를 더 큰 기회로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2400년 전 중국의 자유주의 사상가 장자도 이미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쓸모 있는 것의 쓸모만 알고 쓸모 없는 것의 쓸모는 모른다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버리고 있는 쓸모 없음 속에 다음 시대에 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대 이번 이니셔티브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업그레이드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3월 19일 윤종호 앵커 칼럼 실패하면 어때? 였습니다. 내일은 1년 중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춘분입니다. 내일 한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크게 올라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경기와 충남 북부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곳곳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 14도, 창원 17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주말 이후에는 낮 기온이 15도 이상 크게 올라 이른 4월의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9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